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는 다음 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가 안보 정책을 이끌 주요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존 래클리프 중앙정보국장 지명자는 모두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군사정보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일주일에 앞두고 국가안보 관련 주요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군사위원회가 오는 14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실시하고 15일에는 외교위원회와 정보위원회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존 래클리프 중앙정보국 CIA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 인준청문회 개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가안보팀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인준을 서두르겠다는 공화당의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지난 선거에서 상원을 다시 장악한 공화당은 최근 외교위와 군사위, 정보위원장에 각각 제임스 리시, 로저 위커, 탐 카튼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상원 인준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2000년 플로리다주 하원 의원으로 시작해 3선 연방상원 의원에 오른 루비오 의원은 의회 내 대표적인 중국 매파로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오는 인물입니다. 특히 지난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주도했으며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주민들의 힘을 통한 내부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1기 국가정보국장을 역임한 텍사스 출신의 전 하원 의원인 래클리프 CIA국장 지명자 역시 대중 강경파로 잘 알려져 있으며 무난히 상원 인준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래클리프 지명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육군 소령 출신의 폭스뉴스 해설자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성추행 의혹과 여성의 전투 역할 의문 제기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인준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상원 100석 가운데 과반인 53석을 차지하고 있어 헤그세스 지명자는 민주당의 표가 없어도 인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17년 폭스뉴스에서 대북 선제 공격의 장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4년 전과 비교해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심각하며 북한이 한국의 정치 위기를 틈타 도발을 감행할 위험도 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이 조기에 수습되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년간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지난 10여 년간 계속 심각했지만 최근에는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 이란 등과의 연대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Well, the North Korean threat when President Obama left was acute. It was acute when President Trump left office. It remains acute today. I think the biggest thing I would say that is distinct today from 4 years ago is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nd a broader alignment of competitors and adversaries. Russia, China, North Korea, Iran.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나 이들 국가 간 연대가 모두 균일하지는 않다면서 현 시점에서 이들을 단일 진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차기 정부도 바이든 정부가 했던 방식으로 이들 사이에 균열을 내기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북한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분명히 그럴 위험이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I certainly think that's a risk. But I would just say, even today, in the midst of the ongoing political turmoil in the ROK, the U.S.-ROK alliance remains strong, our deterrent remains strong, our resolve remains strong, and North Korea should make no mistake about that.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달 초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충격적이고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헌법에 따른 조기 수습을 강조했습니다. From our perspective, while we don't interfere in domestic politics in the ROK, it's in the American national security interest that the political crisis there get re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ROK Constitution as rapidly as possible.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의 주요 외교적 성과 중 하나로 미한일 3국 협력 등 영내 국가 간 협력 강화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서 이 같은 기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부정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미한일 3국 협력은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중요하고 이런 협력 흐름은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있더라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원을 겨냥한 신규 제재를 단행하고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북한인과 북한의 불법 국제 금융거래 연루단체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10일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러시아와 관련한 총 12명의 개인과 54개 단체가 대상이며 특히 러시아에 북한 무기를 판매한 혐의로 북한의 시리아 주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부대표인 림용혁이 포함됐습니다. 림용혁은 북한 국영 무기 수출 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부대표로 러시아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과의 무기 거래 협상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 등에 의해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었습니다. 또 이번 제재에는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자금 거래에 연루된 조지아 남오세티아 소재 국제정산은행 MRB뱅크도 포함됐으며 이 은행은 북한과 러시아의 비밀 금융 네트워크를 지원한 혐의로 이미 미국과 한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린 트랜스에온, 러시아 금융공사은행, 스트로이드 유한회사 등 러시아 단체들도 북러 불법 금융 거래를 도운 혐의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장소 중에 하나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서 새해 첫 대형 선박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10일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이 사용하는 전용 부두 안쪽에서 선체를 부두에 밀착시킨 115m 길이의 선박이 확인됐습니다. 선박 안쪽에는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가 선박과 유사한 크기로 적재돼 있었으며 컨테이너를 옮기는 크레인의 팔인, 붐대가 선박 위로 뻗어 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새해 첫 대형 선박의 입항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거래 가능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앞서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라진항을 통해 무기가 담긴 컨테이너를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특히 라진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옮겨진 뒤 열차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전달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18,000개 이상의 군수품 관련 컨테이너와 100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불법 이전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었습니다. 총기와 탄약 등을 북한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최근 미국에서 체포된 중국인 남성 웬성화가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으로 최근 신병이 인계된 또 다른 용의자에 이어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 추정 인물이 연이어 대북 제재 위반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 주목됩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총기와 무기를 밀수출한 혐의로 지난해 체포된 중국인 남성 웬성화가 7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인정신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이해한다고 답한 웬성화는 이날 한국어 통역을 요청했습니다. 중국 국적자로만 알려졌던 웬성화가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국어 통역사를 배치했으며 웬성화는 다른 문서에도 자신이 구사하는 언어로 중국어와 함께 한국어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돼 그가 조선족, 즉 한국계 중국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족은 중국 지린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등에 거주하는 한국계 소수민족으로 인구는 약 180만 명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중국어와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웬성화는 총기와 탄약을 비롯한 군사 물품을 컨테이너에 실어 홍콩을 경유해 북한으로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웬성화의 캘리포니아 거주지에선 북한으로 보내질 예정이던 약 5만 발의 9mm 탄약, 군사용 화학 위협 식별 장치, 도총 탐지용 광대역 수신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그는 2012년 중국 내 북한 영사관 두 곳에서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같은 해 학생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지만 비자가 만료된 2013년 12월 이후 불법 체류 상태로 미국에 머물렀습니다. 기소장에는 또 웬성화가 미국 거주 중에도 중국 내 북한 관계자로부터 무기 구매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 측 인사들과는 주로 위커라는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통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말, 즉 한국어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북한의 위조 담배 제조와 판매를 도운 혐의로 호주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자 진광하를 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진광하의 기소장에는 그가 공범들과 한국어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진광하 역시 조선족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로 인한 제약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에 위장 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북한이 언어가 잘 통하는 한국계 중국인에게 제재 회피 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 국적자들은 금융거래 등 여러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반면 중국 국적자는 미국이나 한국 등의 비자 등 합법적 절차로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 위반 공모 혐의로 기소된 웬성화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진광화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 은행 사기, 자금 세탁 등 복합적인 혐의로 최대 70년의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VOA 뉴스 김한규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 피해 미국인들이 미국 국무부를 통해 소장 전달을 시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하마스 기습 공격 피해자 아옐렛 아르닌의 유족 등 110명의 변호인은 6일 재판부에 제출한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 3일 국무부에 대북 소장 송달 요청 서류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3일에는 또 다른 대북 소송인인 에이드리언 앤 네타의 유족 등 130명이 국무부에 외교적 송달 요청 서류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인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며 지난해 7월 각각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소송인단은 북한이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물질적 지원과 자금, 지시, 피난처 제공뿐 아니라 테러 훈련까지 지원했다며 북한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당초 소송인단은 법원 서기관실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지만 아직까지 우편물 수신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화물선 SP호가 중국 해역에서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SP호는 현지 시각 8일 오전 10시경 중국 닝보 저우산 해역에서 신호를 송출했습니다. 이 신호는 SP호가 중국 영해에 진입했음을 나타내면서 1에서 3km 반경 내에 위치한 여러 중국 섬들과의 근접성을 확인시키는 것이며 이후 SP호는 약 2시간 동안 이 해역에 머무른 뒤 위치 신호를 끄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6년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유 선박인 어랑호를 제재했는데 이후 북한은 어랑호의 이름을 SP호로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SP호의 입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한편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 남산 8호는 10일 새벽 현재 중국 푸저우와 닝더 인근 해역에서 북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VOA는 남산 8호가 지난 1일 중국 원저우 해역에서 신호를 끄고 사라졌다고 보도했는데 약 일주일 만에 200k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크렘린궁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9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과의 회동에 앞서 푸틴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그 전쟁을 끝내야 한다면서 그것은 피투성이 엉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국제 지도자들과의 접촉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푸틴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밝혀왔다면서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 간의 의지와 정치적 결단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러나 회담 시점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발언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선 후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멈춘다면 이유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앞장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칼라스 대표는 9일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에 참석해 다른 모든 회원국을 비롯해 미국도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원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확신한다면서도 미국이 이를 원치 않는다면 이유는 이 같은 지도부를 맡을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미국의 지원에 대해 추측해서는 안 된다면서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 같은 칼라스 대표의 발언은 전임자인 호세프 보렐 전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임기 중이었던 지난해 미국 지원 없이 유럽은 홀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사 정권이 서부 라카인주의 반군 마을을 폭격해 적어도 민간인 40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구호단체는 미얀마군이 지난 8일 소수민족 무장조직 아라칸군이 장악한 라카인주의 랄리섬 짜웅리모 마을에 공습을 가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가옥 500여 채 등이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라카군은 AP통신에 미얀마군의 이번 폭격으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 40여 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군의 공습을 받은 람리섬은 미얀마 최대 도시 앙곤에서 340km 떨어진 곳으로 지난해 3월 아라칸군이 점령했으며 군부와 충돌해온 아라칸군은 라카인주뿐 아니라 중국과 접한 북동부 산주에서도 미얀마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보군은 2021년 선거로 집권한 아웅산 수치 정부를 축출한 뒤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10일 기준으로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18만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확한 피해를 집계 중이라면서 지금까지 총 10건의 화재 관련 사망 신고가 있었으며 사망자 수와 관련해서는 아직 솔직히 어느 정도를 예상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해 추가 사망자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흘째 이어지는 이번 산불의 진화 작업은 일부 지역에서 진전을 보였지만 칼라바사스 웨스트힐스에서 새로운 산불이 발생했으며 가장 큰 산불 중 2건인 이튼 산불과 팰리세이즈 산불의 진화율은 각각 0%와 6%에 불과해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LA 소방당국과 시는 팰리세이즈 산불은 LA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이며 강풍으로 인한 빠른 불길 확산을 우려하면서 지난 8일 발령된 연기주의보를 연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면적은 약 145제곱킬로미터이며 불길이 가장 큰 팰리세이즈와 이튼 지역은 주택과 건물이 만여 채가 파괴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